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에 포격 도발을 감행한 뒤로 급속도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습니다. 남북 무력 충돌로 코스피 1900선이 붕괴가 됐고, 북한은 48시간 안으로 대북 심리방송을 중지하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작전 체제를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도발은 없을까요?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이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김종대 군사평론가를 차례로 연결해서 현 사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광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어제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오늘 아침 살벌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5시부터 완전 무장한 상태로 이전을 하고 또 군사작전을 지휘한 지휘관들을 서부전선에 급파했다. 이런 등등의 북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보도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남북이 동시에 그 미사일을 서로 간에 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교전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도 진돗개 1호 발령해서 이제 워치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상호 간의 준 전시 상황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상호 간의 준 전시 상황을 예고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선 워치콘이 어떤 상태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제까지는 진돗개 1호 발령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한미 간에 연합작전을 펴고 있는데, 네. 그동안은 진돗개 1호 발령으로 우리 군 측에서의 경계 강화 태세를 가장 상위 단계로 올렸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 워치콘 격상으로 인해서 미국도 한미 연합전선 차원에서 이걸 격상시키겠다, 위협 단계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지금 한미 연합 전선까지 구축된 상황에서 워치콘이 발령이 됐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이해를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우선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고 또 이것이 대북 확성기로 이어졌고 결국 맞대결하다가 포격 도발까지 이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북한은 48시간 이내에 대북 심리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북한의 포격이 바로 있기 전에 북한이 전통문을 하나 보내왔었습니다. 포격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네. 지금 이 48시간 철거를 말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48시간의 경고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어쨌든 현재 교전 상황을 보면 북한이 쐈고 우리가 지금 맞대응을 해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공격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맞은 사람이 훨씬 더 외부적으로 보기에 위축되고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고민이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의 인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혹은 군부가 봤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염려가 사실 좀 큰데, 네.
우리 측의 진퇴양난보다는 북한 쪽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위중한 것 같고요. 네. 우리 측은 지금 상황에서 뭐 바로 철거로 가거나 뭐 하는 단계보다 네. 뭐 이것을 일부러 엑셀레이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북한 측에서도 대화에 응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냐라고 네.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전략 전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지금 우리한테 대화 제의를 하면서 동시에 포격 도발도 하고 뭐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군사작전을 쓸 것인가? 예컨대 지금 현재 국회 국방위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뭐 사실은 지금 뭐 국방위의 논의보다는 지금 합참 차원의 결정이나 NSC의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저희 측이 재반격을 통해서 155mm를 수십 발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응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즉각적인 그 군사적 도발을 다시 하지 않았어요, 응사를. 네. 그럼 결국은 어떠한 대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제스처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화를 원한다고. 그렇죠. 네. 이 단계로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네. 특히나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의 포 한 발과 우리 측의 155mm 수십 발의 화력으로 봤을 때도 북한이 이걸 계속적으로 나아갔을 때 본인에게 훨씬 더 불리한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전협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도 먼저 벌어진 것이 네. 우리 측이 확성기를 달아서가 아니라 네. 북한이 목함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측 병사를 DMZ 이남에서 상해를 입혀서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 측에서도 더 군사적인 도발로 나가서는 유엔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국제사회를 통해서든 자기 측에 훨씬 더 불리하고 네. 현재의 남북관계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네. 상황 중에 하나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한미 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전력들도 거의 풀 가동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네. 이미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연합사령관도 다 벙커에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북한이 확전을 더 한다라고 하면 본인에게 훨씬 불리할 것이고 대화를 응한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해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할 것이냐. 네. 대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격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군 차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네. 응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어제 NSC 회의가 긴급하게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 북한의 전통문을 보내서 이것은 실제 말씀하신 대로 정전협정 그리고 또 남북 불가침 위반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라는 입장을 우리 군 당국이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지점은 북한이 과연 추가 도발을 해올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이 워낙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군사도발로 계속적인 그것을 이어가려고 했으면 저희가 응사를 했을 때 바로 재반벽을 했을 겁니다. 그래야 저쪽도 명분이 쌓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을 포기하고 일단 숨을 골랐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금의 국지전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예상이 됩니다만 이게 확전이 된다거나 전면전으로까지 나아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뭔가 서로 말로써 얻어내고 싶은 무언가를 위한 도발 이런 것들은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말로 얻어내기 위한 도발은 당분간 북측에서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를테면은 지금 그 연천 지역에 혹은 또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인데 예. 이게 예컨대 그 지역에서의 국지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로 전망이 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뭐 대피하거나 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주민들은 대피령이 돼 있어서 네. 대피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요. 아마 예. 그리고 북한 측에서도 아마도 이제 군부대를 향해서나 아니면 예산을 향해서 현재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민간인 피해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에 놓일 거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민간인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로 얻어내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북한이?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 있어서 보면 김정은이 정확하게 뭘 노리고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뭐 SI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정보 보고를 통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련한 논의들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좀 얻어내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10월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네. 태양절을 즈음해서 본인들의 군 내부의 입장들, 북한 내부의 정세를 좀 외부로 잠깐 돌리는 이런 숨고르기도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의 내부 정치를 위해서 이런 외부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또 지금 보면 화력 부대를 전방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휘관들을 지금 뭐 서부 전선에 배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사실 군 내부를 좀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 채널 가동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말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틀에 있어서의 협상의 국면을 전환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를 중단할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이 48시간 안에 혹여라도 해당 지역에서 국지전이 발생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그건 뭐 예상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게 155mm 수십 발이기 때문에 저쪽도 최소한 그 정도의 화력을 동원하려고 는 예상하지 않겠냐, 준비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이게 계속 무력 충돌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을 갖게 되는데요. 그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봐도 될까요? 뭐 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다 예상보다는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야 어떻게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이런 도발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도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양측이 전부 다 전면전으로 나가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이 훨씬 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오전 회의에서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무력 충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무력 충돌 중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위급 회담이 필요한 것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럴수록 군끼리의 대화보다 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측면의 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국방위가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지금의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금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장관이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네. 또 지금 사실은 좀 아직까지도 이 낙탄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오전에 차관이 저희 당에 와서도. 네, 어떤 위치요? 탄이 떨어진 낙탄의 위치를 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해봐야 되겠고 네. 또 지금 3시 52분쯤에 첫 발사를 저희가 궤도를 탐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고도 1시간 20여 분 후에 지금 응사를 했는데 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응사에 맞는 것인가? 소위 이제 김관진 장관부터 계속 있었던 시기에 상급 부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국가가 지금 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 전술인데 네. 즉각적으로 이등병이라도 바로 응사해라라고 하는 게 창급 부대론인데요. 네네. 지금 실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네. 그리고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만 실제 지금 원점 공격을 못한 걸로 밝혀지는데 네. 그냥 저쪽에도 야산에다가 수십 발을 쏘는 것이 과연 정확한 우리가 말하는 원점 타격인지 예.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인지 네.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늘 출석을 합니까? 예, 하겠죠. 네. 상임위가 열리니까요. 예. 예. 오늘 오전 화상회의를 연 것 같은데요. 전군 작전 지휘관 회의를 열었는데 북한이 내일 예. 오후 5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어쨌든 북한도 지금 48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놨기 때문에 네. 뭔가의 액션은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한반도의 운명이 48시간 안에 있다라는 위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예. 혹시라도 만약에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다시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어서 군사평론가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 연결합니다. 김 편집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상호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고 또 우리도 워치콘 단계로 격상을 한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우리가 전쟁 위기 한두 번 겪어봤으니까 이제 만성화 체질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거의 전 국민이 아마 세계적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직업군인 수준의 담력 훈련이 돼 있는 네.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전쟁으로 이어진다고는 별로 믿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위기의 특징을 보면 전쟁 위기와 대화 분위기가 동시에 무르익는 아주 특이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면 9월까지 네. 계속 위기가 고조된 다음에 네. 어느 순간에 이제 출구 전략을 남과 북이 찾으면서 위기가 사그라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번의 위기는 오래 간다는 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갈 수 있는 위기입니다.
네. 이게 한두 달 정도 갈 수 있는 위기다라고 보는 근거와 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는 것은 2013년 전쟁 위기입니다. 2013년이요? 예, 당시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계속 무력 시위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당시도 키리졸브 한미연합 훈련 기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스텔스 전폭기, 폭격기 다 출동시키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고 무수단미 중거리 미사일 위력 시위를 하고 네. 강대강으로 부딪힌 게 약 한 66일간 이어졌습니다. 그게 3, 4월 전쟁 위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시스템을 다 굴려본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 지금이 그런 양상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 한번 굴려보는 것이죠. 그때는 1호 전투근무 태세라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은 중전시 상황이고,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거고, 네. 또 북한의 전쟁 동원 절차가 남한보다 복잡합니다. 북한의 전쟁 동원 절차가 남한보다 복잡하다. 복잡해요. 네. 어떻게 복잡해요? 우리는 4단계고 거긴 6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류와 수송이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 준비가 짧은데, 네. 북한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명령이 하달되고 소집이 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좀 오래 끌면서 다 한번 시험해보는 네. 이런 걸로 해서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북한이 내놓은 보도 내용을 보면요. 여하튼 그냥 간과하기만은 어려운 조치들이 쭉 나오는 것 같거든요. 우선 지휘관들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지휘관들을 서부전선에 배치를 했다, 이미. 그리고 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 무장도 명령을 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이 이른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느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특히 육상 도발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역시도 별것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전쟁 위협에 대해 가지고 너무 우리가 쫄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네. 이게 평시에 매일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일도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또의 행태, 네. 그다음에 당 중앙위가 군사위원회가 소집된 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후방에 있는 북한의 주요 핵심 무기들이 전방으로 이동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선의 지휘관을 급파하는 거. 네. 이런 거는 우리 수도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식의 북한의 군사적 흐름이란 건 이거예요. 유사시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평양에 일일이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네. 바로 현장에서 조치해버려라. 이런 신호를 우리한테 준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 관리하면 만약에 우리가 좀 합리성이 없는 정말로 우발적인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이 잘못 관리됐을 때는 심각한 수준의 무력 충돌로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자면 평양의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현장에서 알아서 조치하라라는 신호가 현장에 하달된 것이다라고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발적 충돌로 이를테면은 국지전도 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관리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항상 그랬던 겁니다. 영평도 포격전 같은 거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 군이 어찌됐든 북한군을 향해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를테면 경고망동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발하면 강력 응징하겠다 이렇게 좀 격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봐야 됩니까?
문제는 강경하다, 온건하다 하는 식의 어떤 그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강한 게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은 어떤 북한의 의도를 잘못 해석해서 예를 들면은 단순 경고 사격에 불과한 것을 조준 사격으로 이해하고 바로 적의 지휘부까지 다 타격해버리는 이런 식의 과도한 대응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외교적으로는 저게 북한이 대화하자는 사인인데 네.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 어떤 적대적인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한다든가 네. 무언가 상대방의 어떤 그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그 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때 자칫 그것이 과장 해석되거나 네. 또는 오인돼가지고 우발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니 세계 1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냥 사라예보에서 충성연방 때문이에요. 네, 이걸 과대 해석해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듯이 군사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네. 모든 정보 자산, 외교 다 동원돼가지고 북한의 의도를 분석을 하고 네. 그에 맞는 우리의 적절한 대응을 찾아내야지. 네. 만약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냥 마구 강경 대응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차 대전 나는 거고 네. 그 3차 대전은 핵전쟁인데 그럼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을 뻔하는 것이죠. 뭐든지 잘못 관리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되는 건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이냐, 대화냐, 전쟁이냐. 앞서 대화와 전쟁을 동시에 제안한 아주 미묘한 국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북한 당국의 의도와 요구는 무엇일까?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명확합니다. 제가 몇몇 탈북자를 접촉해서 최근에 또 올해 북한 상황에 대한 취재를 좀 했는데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 네. 올해 당 간부들한테 김정은 위원장의 교시입니다. 네. 여기에 올해는 미국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단판을 짓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난 3년간 우리 군사분 개선을 한번 살펴보면 2013년에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무장지대 DMZ의 북한의 무장경력 활동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방부 합참에서는 지대화 사건과 같은 게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또 경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일련의 건 뭐냐면 정전협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분 개선 일대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즉 정전협정 무력화거든요. 네. 그 다음 순서는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하는 통큰 대화 제안이겠죠. 이게 전략적 목표입니다. 전략적 목표. 전략적 목표. 예.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일부 변형이 되고 미세 조정이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은 장기적인 것이고. 네. 그러면 또 올해가 그 전략적 목표로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긴장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나 미국은 또 다른 북한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찬성할 수 없는 건데 네. 올해 북한 체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올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통일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라. 여러분들 준비하시라. 예. 이런 어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내부의 공포 정치로 인해서 체제가 거의 무너질 상황에 이르렀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체제의 위기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긴장 고조인데 네. 이걸 국제 정치에서 희생자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내부의 모순을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압박과 대화를 북한에 동시에 병행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통일의 기회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다는 거죠. 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과북이 이번 위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전략의 목표 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 양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의지와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섣부른 북한 붕괴론에 경도돼서 네. 이 상황을 그르치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엔 이번에 전쟁 위기도 또 다른 의미는 기회이기도 한 거거든요. 새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위기로 전환시킨단 말이죠. 더 큰 위기로. 예. 그러니까 북한의 체면도 좀 세워주면서 네네. 우리 안보에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실력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이 정도에서 북한을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혹시 붕괴하지는 않을까? 네. 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위기 관리를 지금까지 하듯이 한다면 네네. 그런 상황은 다 악화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북한이 미국 측의 통큰 대화, 그러니까 북미 간의 통큰 대화를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할까, 그런 방향으로 대화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면 이 위기를 상황 관리를 잘 해서 그야말로 큰 틀의 대화의 모드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정부가 이 판을 잘못 읽어가지고 5판의 실수를 범한다면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단계에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에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걸 입 밖으로 낸 게 언론에 2번이나 보도됐다는 것은 네. 한 번은 이제 국정원 막무시고 한 번은 네. 통일준비위원회 발언인데 네. 이건 아마추어 같은 행태입니다. 설령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것을 대통령의 발언으로 밖으로 낼 필요가 있었다. 네. 이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소지죠. 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북한이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더 압박해서 몰아붙이면은 쟤들은 지금 체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굴복할 것이다. 아니, 굴복할 북한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하나의 편향된 인식을 가지면은 네. 대화의 분위기는커녕 더 큰 전쟁 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화의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인데 이것을 5판에서 더 큰 전쟁의 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 안에 양전하고 있다, 존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48시간이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48시간 안에 대북 방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일, 이를테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그 점은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군이 이거를 그만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응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응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아주 딜레마적 상황에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 우리 정부가 무슨 신의 한 수와 같은 묘수를 갖고 있느냐. 네.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확성기 방송을 안 할 거냐? 네.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의 힘의 한계가 금방 드러나서 결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청하는 이런 양상으로 코를 공산이 큽니다. 네. 예를 들면 유엔 안보리라든가, 네. 아니면 유엔 사령부라든가, 예. 중국의 중재라든가, 예. 뭔가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국제화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은 북한은 못 이기는 셈치고, 네네. 우리는 전쟁을 불사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하도 말리니까, 참겠다. 우리가 용케도 참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체면 세우는 전략.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은 다음 달쯤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일에 전승절, 중국 전승절 기념일에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대결 무드에서 평화 무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것도 국제사회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선 중국이 뜯어 말릴 거고. 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북한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국은 일단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는 할 건데 네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 물밑대화가 시작되느냐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특이한 거는 남북한 전쟁 위기를 그 위기 관리를 유엔 사령부가 거의 떠맡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 때는 유엔이 한반도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방치를 했는데 네.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나 유엔 사령부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을 좀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하도 많아서 네. 이게 급박하게 전쟁 위기로 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실수를 하지 말고 네. 이런 국제사회하고 공조를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 얘기했던 신뢰 프로세스로 갔으면 사실 이럴 정도 위기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선거 공약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어떤 북한의 큰 제안을 이 정부가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건 좀 가능성이 적어 보여요. 네. 결국 국제사회에 매달리고 요청하고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내일 오후 5시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22일 오후 5시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제2의 도발을 할까요? 하겠죠? 우선은 무력 시위를 굉장히 강도를 높여서 네. 남측에 대한 심리전을 할 걸로 봅니다. 네.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입니다. 네. 지금 오늘도 뭐 주가가 폭락하고 있지만 네. 그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빠져나갈 핑계를 찾고 있던 통화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북한발 위기를 외국인들이 먼저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게 되면 네. 그러면 코리안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고 네. 이런 전쟁 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중국발 위기다 뭐다 해서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기치 않은 이런 변수, 전쟁 변수까지 등장을 한다고 했으면은 제가 보기엔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우리가 손실이 네. 상당히 큽니다. 전방에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네네. 국내에서는 금융시장이 반응하다. 이런 어떤 그 자본재 시장에서의 어떤 문제까지 해서 정부 위기 관리에 있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네. 집권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네. 지금 워치콘이 발령된 상황인데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그 상황을 위중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워치콘 발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또 이전에 있었습니까? 많았죠. 네. 94년 전쟁 위기 때. 94년. 예, 이때는 워치콘이 발령이 됐고. 네. 그 다음에 96년에 판문점에 북한군이 난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미국은 워치콘 격상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끈질기게 요구해서 격상시켰죠. 네. 그 덕분에 당시에 신한국당 여당이 선거 이겼고. 네. 그 다음에 2013년에 전쟁 위기 때도 그랬고. 네. 연평도 포격전 때도 그랬고. 네. 이렇게 대북 감시 태세를 격상시킨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네.
지금 보면 94년, 96년, 2013년 계속 이어지는 이 워치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 때마다 계속 불안감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전방에 살고 계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직접적인 피해로 예컨대 뭐 삐라 때문에도 피해를 받으셨을 텐데 또 이번에도 물리적으로 피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큰데요. 예컨대 내일 오후 5시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통해서 무력 시위를 좀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면 민간인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바쁜 농사철인데 네. 일손이 모자란 판에 다 대피소에 와 계시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또 뭐 저기 그 여러 가지 어떤 생활에 불편은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피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이럴 때 그 저기 살맛 나겠어요? 이게 아니 저기 그리고 전방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고 네. 아니 이게 박근혜 정부의 가장 어려운 시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빨리빨리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북한에다가 북한에서 대화 제안이 있으면 우리도 대화 제안 했었으니까 네. 그러면 통 크게 만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진정을 시키고 워치콘 상황에서 이제 주민 대피 명령 같은 거 좀 반대의 상황부터 만들고 네. 아니 경제 살리기 안 할 겁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박근혜 그런데 대통령 경제가 망가지는데 이게 지금 그리고 이번에는 경제 영향을 저는 준다고 봐요. 과거에 연평해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역대 안보 위기 때 주가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엔 다르다니까요. 네. 이번엔 외국인들이 핑계만 찾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약간의 그 부정적인 변수가 있으면 경제가 민감도가 증가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데서 정부가 조치를 못하게 되면은 이 위기가 어떤 양상으로 가냐면은 남과 북의 내구력 경쟁, 인내심 경쟁으로 갑니다. 네. 누가 긴장을 오래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양상으로 위기가 전개됐거든요. 2013년에도 약 한 66일간 위기가 전개되다가 미국이 이제 나 그만할래 하고 등 돌리고 링에서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등 뒤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어디 가자고 마저 싸우자고 이러는데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고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죠. 이번 위기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맞아요. 네? 이번 위기는 그러면 한 2달? 한 달?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최소한 한 달 봅니다. 이 긴장이 최소한 한 달 이상 간다고 한다면 한 달 사이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무너질지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입만 열면 경제 살리기 한다고 했는데 이런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또 다른 경제적 창업격을 주면 대통령 지지도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하게 그 꼴문 앞에서 똥볼을 쳐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은 다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냥 지지율이 폭삭 주저하는데 우리 박 대통령은 평소에 계속 똥볼 차다가 한 번만 잘하면 지지율이 회복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똥볼을 더 자주 찾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물론 이제 위트를 섞어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오늘 글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위기의 징후나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소가 굉장히 음질이 안 좋아서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인터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햄버거 집에 들어왔어요. 햄버거 집에서 급거 버스에서 내리셔가지고 급거 인터뷰를 하시느라고. 내가 팟짱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애청자 여러분, 김종대 편집장님입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달려주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